그날 분위기에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제도 교육 속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노숙인만을 위한 무료급식 식사는 대전에 아직 없거든요. 사회초년생의 꿈이자 신혼부부의 목표, 바로 내 집 마련일 겁니다. 정부는 이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형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전 대덕구에서는 이 공공형 임대주택의 두 번째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행사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현장을 시민누보 불청객이 찾아가 봤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끔찍했던 사고가 벌어진 기공식 현장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 이곳에서 벌어졌는데요. 당시 상황 어땠을까요? 제 신념의 약속으로 이 행위를 한번 각오를 하고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날 분위기에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순서가 돼서 호명되니까 앞쪽으로 나가시는데 이 백팩을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을 향해서 5분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공사 현장에 대한 그런 잘못된 관행, 또 그걸 지적을 하고, 그리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장소에서 결혼하는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신념의 약속으로 이 행위를 한번 각오를 하고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 가지고 간 백팩을 위해서 뭐를 꺼내시는데 작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뭘까 하고 깜짝 놀랐죠. 근데 그때 말릴 틈도 없이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본인이 싹둑 자르더라고요. 본인의 각오를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가져오신 가방을 열고 자태를 꺼내셔가지고 순식간에 그 손가락을 자르셨죠. 바로 현장 관계자들이 뛰어 올라와서 그걸 모시고 이제 응급실에 구급차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저희도 현장 안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시장님이랑 다 놀라시고 국회의원이랑 그리고 이 장면은 대전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어서 당시 이를 시청했던 시민들도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이 감리 책임자 행사 전부터 낌새가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부터가 조금 좀 이상하게 했어요. 제가 조금 좀 싸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뭔가를 하려는 사람처럼 제가 보이긴 했어요. 약간 들떴다고 해야 되나? 이름을 부르짖으면 건들건들 가방을 들고 나와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기 좀 멋대로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제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는 세게다가 작두를 갖고 왔고 하나는 그냥 가방에 빈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도시락에 넣고서 가려고 했던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이 감리 책임자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리 책임자는 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일까요? 얼마 전에
도시공사 기공식에서 그런 거 못 들어가세요. 지금 못 들어간다. 네, 아예 못 들어가세요. 그분 어떻게 지금 수술은 잘 되셨나요? 근데 그런 것도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저희도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몰라야 되니까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가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 도시공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드림타운 다가온이라는 것이 그 대전시의 어떤 지금까지 청년 주택이 있어서 청년 주택 정책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대전시의 큰 중요한 역점 사업인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대전형 공공임대주택. 청년들에겐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가온 임대주택의 기공식 현장에서 이런 불상사가 벌어져서 저희도 굉장히 한편으로는 의아스럽고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5월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다가온 그 첫 번째 사업을 알리는 기공식이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서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그 첫 번째 사업, 이 구암역이 뭐라고 쓰시는지 꿈을 그리는 집 다가온. 하지만 두 번째 기공식에서 공사 감리를 맡은 책임자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참석자들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대 비리가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건설에 계속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칙과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다. 문제가 커지자 손가락을 자해한 감리 책임자는 입장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또 이 감리 책임자가 소속된 회사 역시 사과와 함께 대전시에 1억 원을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쓴 뒤 이 행사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주민들을 위한 대전시가 다가온이라는 브랜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현동에서 신구역까지 신탄진 휴게소 하이패스 IC도 사업을 확정해서 이제 설계.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 행사는 계속 진행됐는데 다소 어이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축하 인사는 물론 폭주까지 터뜨리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깜짝 놀랄 정도로 축포를 막 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축포까지 쏘면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이게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끔찍한 사고 이후 이어진 축하 행사. 시민들의 정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당시엔 저희도 경황이 없었고 그런 것까지 다 가려서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릴 만한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게 불편하신 분 있으셨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찰 자체로 수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고발이나 이런 게 들어왔던 건가요? 그 자체로 인지한 거예요. 사건이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빨리 진행은 안 하려고 합니다. 치료받고 다 뭐 마음 안정 좀 되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 때문에 행사 자체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엽기적인 사건 직후 꼭 굳이 폭주까지 터뜨리는 행사를 했어야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그리고 공식 행사에서 이런 사고가 왜 벌어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 드림타운 기공식 현장에서 현장 감리단장이 자신의 손가락을 흉기로 절단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또 공식적인 행사가 펼쳐지는 그런 현장이어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이게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대전 드림타운인 다가오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의 기공식에서 자해를 했다는 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와 감리단 소속 업체 측은 개인적인 돌발 행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건축 과정에 문제나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사건 발생 9일 만에 해당 업체 대표가 직접 나와 감리단장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충격과 상처를 줬다면서 공식 사과하였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 공식 행사였고요. 또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행사를 시청했던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우발적 행동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도 행사는 끝까지 진행이 됐다고요? 네, 물론 예정된 행사였기 때문에 모든 일정이 끝까지 소화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식 행사에서 손가락 자해 소동까지 벌어졌는데 정치인들이 축사를 하고 또 삽뜨고 또 축포까지 터뜨리는 건 시민 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많은 시민들을 놀라게 한 황당한 사건이지만 결국 당사자의 개인 해프닝으로 지금 마무리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도시공사와 감리회사에서는 이 감리단장에 대한 교체 계획도 없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벌어졌던 사건이니만큼 그 경위와 함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현대선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은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올겨울은 예년보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더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위가 찾아오면 여지없이 추위 속에 긴 밤을 날 걱정을 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먹고 생활하고 잠을 자는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노숙인들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지적 현장 시점에서 만나봤습니다. 성탄을 앞둔 거리. 계속된 코로나19의 여파로 한산했던 거리에도 잠시 활기가 돕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연말의 밤 풍경은 들뜬 모습인데요. 그러나 멀지 않은 곳, 다리 아래에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여기 한 명 있어요. 춥고 긴 밤을 보내야 하는 노숙인들입니다. 밤 11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직원들이 손에 짐을 잔뜩 든 채 어딘가로 향합니다. 여기 한 명 있어요. 다리 밑 틈새에 누군가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잠깐 더. 마스크. 이 공간이 작아서 많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크게 뭐 불편한 건 없어요. 그건 없으시고요. 일단 여기가 많이 비탈이라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날씨 점점 오늘 추워진다고 하거든요. 저희 종합지원센터 이용하세요. 네? 네. 네. 센터 직원들은 매일 발로 뛰며 안부를 살피고 방한용품과 김밥 그리고 방역 물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건강 괜찮으세요? 예. 마스크 있어? 이게 담요예요. 그건 담요고 이건 내복이고. 고맙습니다. 아직 안 드셨어요? 김밥하고 좀 드시고요. 여름은 이렇게 더워서 이렇게 아무 데나 잘 수 있는데 이제 겨울은 추우니까 겨울이 어렵죠. 이 중에 제일 반가운 게 뭐예요? 뭐 내복도 그렇고 추우니까 내복도 그렇고 이제 특히 먹을 거. 일단 춥다 보니까 동사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밥을 나눠드리는 이유가 열량 보충도 있지만 주무시는지 아니면 아프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밥을 드리면서 이제 식사하세요 김밥도 되면 저희가 깨우는 거거든요. 추운 겨울엔 지하철 역사와 같은 실내로 들어와 지내는 노숙인들이 더 많습니다. 내복하고요. 담요거든요.
네. 이불 한 장 없이 맨몸으로 잠을 자는 이들에겐 응급 담요를 덮어줍니다. 현재 대전의 노숙인 중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은 226명, 거리 노숙인은 30명가량입니다. 긴 밤 추위와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따뜻한 한 끼나마 먹을 수 있는 건 무료급식 덕분입니다. 더 드릴까요? 네. 배달의 집 자원봉사자들은 20년째 대전역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다 놓고 또 가져가. 많아.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200명가량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저녁을 해결합니다. 오늘 몇 끼째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 먹고 두 끼째. 그러면 점심은 왜 걸으셨어요? 점심은 진짜 없어가지고. 하루 3끼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찬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는 등 환경 또한 열악한 상황입니다. 좋은 공간에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음식을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아직 저희들이 여력은 되지 않고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무료급식소들이 있는데 노숙인만을 위한 무료급식소는 대전에 아직 없거든요. 있으면 좋겠죠. 서울역처럼 봉사단체들이 마음 놓고 와서 봉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것만이라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노숙인 전용 공공급식소는 현재 서울에 2곳, 경기도에 2곳이 있을 뿐 대전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노숙인 전용 공공급식소를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럼 30명만을 위한 전용 무료급식소를 해달라는 얘기 같은데 서울처럼 막 거리 노숙인만 수백 명이 되고 이런 데에서는 전부 시설로 이렇게 흡수하기가 힘드니까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무료급식도 하자 이래가지고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분들이 대전시에서 하는 무료급식소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전역 주변에 그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봉사단체에서 하는 그런 급식소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19는 지난 여름 사회복지 체계가 민간에 기댈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 급식소가 쉬었어요? 약 대충 7개월 정도. 그럼 그때는 어떻게 드셨어요, 식사? 뭐 그냥 굶던지 컵라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은 민간 급식소들은 후원이 줄어들고 방역의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거나 휴업을 택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식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생존의 문제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30명이라는) 숫자를 위해서 별도의 시설을 못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지만 숫자가 적다라고 해서 그분들의 욕구가 없거나 그분들이 중요하지 않으신 게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몇천 명 뭐 단위로 이제 인구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서비스의 규모라든지 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뭐 장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수 있지만 그 인원수를 30명의 기준으로 놓고 따져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일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앉으세요. 네. 다른 거 뭐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마스크. 숫자가 적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네, 여자분. 바로 여성 노숙인들입니다. 여성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지만 거리에서도 여성 노숙인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말씀을 안 하셔서. 김밥 대충 가. 김밥. 여기 이것도 드세요. 내복이에요. 내복인데. 내복은 안 하세요? 알았어요.
여성 노숙인의 경우 남성에 비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28명 중에 여성 노숙인이 3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여성 전용 시설은 없는 것은 맞고요. 다만 3명, 4명을 위해서 여성 노숙인 전용으로 만든다는 것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정말 3명일까요? 여성 노숙인의 발생 행태를 보면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가출의 형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리로 나올까요? 찜질방이든 아니면 쪽방이든 아니면 비닐하우스촌이든 이런 데로 이렇게 오거든요. 노숙인 정책에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만 노숙인으로 보는 이 시각부터 바꿔야만이 정말 여성 노숙인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법은 노숙인의 범위를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쪽방이나 고시원, 찜질방과 같은 거처에서 생활하는 이들도 노숙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노숙인 일시보호 시설에 여성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했어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입소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권유를 해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2019년도에 6명인가 하고 2020년도에 5명 정도 이용을 했고 올해는 이용을 하지 않았고요. 여성 노숙인 전용 노숙인이 생기면 이 사람이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여성을 위한 다른 공간에 여성 일시보호 시설이 있고 남성 노숙인을 위한 일시보호 시설이 있다라면 여성 노숙인들이 거긴 찾아갈 겁니다. 근데 한 공간 안에 아니면 층을 좀 달리해서 남성 부분이 있고 여성 부분이 있을 때는 여성이 쉽게 올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현재 대전시 여성 노숙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을 위한 재활시설 한 곳과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일시 보호시설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두 곳 모두 잠자는 공간만 분리돼 있을 뿐 식사를 하거나 쉬는 공간은 남녀가 함께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여성 노숙인 숫자가 대전과 비슷하게 4명인 광주광역시의 경우엔 여성 노숙인 전용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2013년 신축된 이 시설은 여성 노숙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며 현재 30여 명의 여성 노숙인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곳이 또 있습니다. 화수, 목금 주에 4회씩 실내급식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서 작년 봄부터 중단됐었어요. 그리고 올해 5월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빵급식. 단팥빵이 맛있게 구워지는 동안 급식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소중한 한 끼가 될 수 있는 빵을 기다리는 줄입니다. 30분부터 드리니까 이렇게 다닥다닥 앉지 마시고 다닥다닥 있으시면은 굉장히 저희들이 보급하는데 곤란해졌어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많은 어려움 때문에 담는 급식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올겨울도 어렵지 않을까 해요. 월세를 이제 지금 한 1년 몇 개월을 못 냈으니까 올해 겨울이 참 최고 추운 것 같아요. 한 10몇 년 했는데 이렇게까지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후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봉사자들도 많이 떠난 상황. 남아있는 봉사자들의 선의로 버텨보지만 언제 문을 닫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예. 우선 이쪽에 저 휠체어부터 오셔요. 여기 더 나오고. 구청이나 시에 지원을 요청해 보기도 했지만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건 이 빵을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거의 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지 뭐. 그러면 이렇게 빵 하나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예, 도움 됩니다.
두 번 나눠 먹어요. 언제 드시는데요? 점심이나 저녁 이렇게 먹죠. 중복 수령을 막기 위해 번호표를 미리 나눠주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빵 급식을 시작할 때만 해도 200명가량이었던 숫자가 지금은 600명을 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자꾸 또 힘든 분들도 많으시겠지. 더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많고. 풍요롭지 않을 때는 갑자기 끊겨져 버리는 게 민간 자원이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어떤 감염의 위험 때문에 이제 닫아서 되게 오랫동안 안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노숙인 분들이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분들이 막 나타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 민간에게 맡겼을 때의 어떤 문제점은 안정성을 담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 어떤 누군가의 식사를 보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보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공공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도 노숙인들은 찬바닥에서 잠을 자거나 굶주림과 싸워야 합니다. 비록 거친 밥일지라도 거르지 않게 해주고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이제는 지켜줄 때임을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지도 모릅니다. 네, 이 대전시의 노숙인 복지 지원 정책은 현재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대전시에서는 재활시설 1곳과 자활시설 4곳, 그리고 종합지원센터 1곳과 일시보호소 1곳 등을 운영 중입니다. 예. 다만 시설 노숙인 위주로 정책이 운영이 되다 보니 거리 노숙인들이 꼭 시설에 들어와야만 급식과 잠자리가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막상 거리 노숙인들에게 시설 입소를 권유해도 코로나19 감염이 무서워서 또는 집단 생활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이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노숙인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시의 정책이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여성 노숙인의 경우에는 뭐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는 서너 명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원이나 광장, 역 부근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머무는 남성 노숙인과는 달리 여성 노숙인은 신체적인 위협을 피해 숨어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이들이 머무는 장소는 대체로 공중 화장실을 비롯해서 찜질방이나 PC방처럼 드러나지 않은 공간인데요. 이런 여성 노숙인에 대한 특성을 이해 없이 보여지는 숫자만 놓고 판단을 하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작진이 이런 여성 노숙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대전시에 문의를 했습니다만 뭐 답변은 다분히 좀 소극적인 이런 답변을 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여성 노숙인의 숫자가 적어서 전용 시설을 세우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작진이 그 가정폭력이나 이혼 등으로 숨어 지내는 여성들이 많다라고 하니 그렇다면 여성 취약계층을 모두 품을 수 있는 종합센터를 세우는 것이 맞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립에 대한 의지를 물었더니 여성센터 건립은 여성가족부 소관이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예, 뭐 노숙인의 형태나 구성에 대한 고민조차도 부서 간의 이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의지보다는 지극히 뭐 행정 편의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서로 미루고 선 긋는 사이에 이 노숙인을 위한 노숙인 전용 공공 무료 급식소 문제도 여전히 지금 답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뭐 민간에게만 맡겨져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그 노숙인 전용 공공 무료 급식소는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민간 급식소의 경우는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닥칠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또 지속적인 공급이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노숙인을 위한 공공 급식소가 있다면 재난 상황에서도 노숙인들이 최소한 끼니 걱정은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법 제정으로 노숙인들의 주거, 급식, 의료,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노숙인들의 생활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의문입니다. 행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거리 노숙인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받을 수 있기를, 그래서 복지 공백에 내몰리는 노숙인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NDS남,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출생아 100명 중 6명꼴입니다. 그만큼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선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늘어나는 숫자만큼 우리 시민의식도 성숙해졌을까요? 우리 지역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럴 수 이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레인보우 예술단 윤은혜, 유스풀입니다. 저희처럼 다문화 친구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산이 누가 지켜줄까요? 글쎄 작은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며 대전 섬나의 집 지역 아동센터의 레인보우 예술단. 이들은 2016년부터 매주 모여서 우리 동요를 부르고 있는데요. 모두 다문화 아이들입니다. 2009년부터 다문화 아동들이 입소하기 시작을 했고 좀 많아진 해가 이제 2015년부터 다문화 아동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내국인 자녀들에 비해서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학습 능력도 좀 떨어지고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뭘 해서 이 아이들의 그런 자존감도 향상시키고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갖게 할까 고민하다가 대전에서 이주 노동자가 가장 많이 사는 대덕구. 이곳의 한 지역 아동센터를 찾았습니다. 연말 정기 공연 준비에 한창인 아이들. 그동안 다문화 아이들은 문화적 차별과 정체성 혼란으로 한국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이곳 레인보우 예술단은 우리말 동요를 부르며 한국어를 공부하고 노래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며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전국의 내로라 하는 동요제에 출전해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노래를 불러서 좋고 대회 같은 거 나갈 때 단복을 새로 맞추거나 막 예쁜 드레스 같은 걸 입어서 너무 좋아요. 하지만 지금의 합창단이 있기까지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산만했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고 자기 목소리와 다른 친구들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아름다움을 알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좀 발전을 해왔거든요. 레인보우 예술단에서 활동하는 초등학생 유수프의 집입니다. 평온한 저녁 일상을 보내는 이들은 시리아에서 온 난민입니다. أتيت من سوريا منذ 10 أعوام قبل 8 سنوات كنت لوحدي فذهبت وجلبت عائلتي وأتيت إلى كوريا أنا أحب كوريا منذ كان عمري 17 سنة. 요르단과 이라크, 터키 사이에 있는 시리아는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1년 시리아에서는 정치와 종교를 둘러싼 내전이 시작됐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쟁이 이어지며 많은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알리 씨도 6년 전 시리아를 탈출해 한국에 왔습니다. 쉬지 않고 돈을 벌어 남은 가족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릴리 라라바이트 어디 있어요? 나 갔어요. 진짜 많이 힘들어요. 나 약 주사 맞았어요. 끝나서 나 오늘 좋아요. 계속 바빠요. 진짜. 이거 시리아 많이 힘들어요. 지금 사람 시리아 다 나가요. 제르머니, 터키, 리바논, 러시아 진짜 많이 힘들어요.
알리 씨의 가족은 전쟁을 피해 한국에서 안정을 찾았지만 한국 생활 정착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아예 한국어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동생들이 같이 대전대화중학교에 초등학교에 갔었는데 저희를 처음에 안 받아줬어요. 학교 생활 중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 문화로 오해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이거 고기 들어있으니까 너도 한번 먹어봐, 엄청 맛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하고 먹으려다가 갑자기 형이 나타나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안 먹었는데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들의 한국 학교 생활 적응에 도움을 준 곳은 지역 아동센터였습니다. 섬나의 집 지역 아동센터는 유수프처럼 중도 입국 자녀, 결혼 이주 여성 자녀 같은 다문화 아이들이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지 않았는데 이제 해가 거듭 지날수록 그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고 또 자녀들도 성장을 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부터 한 2014년까지는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아동들이었었는데 2015년서부터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 아동, 그리고 외국에서 태어나서 엄마를 따라온 중도 입국 자녀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유,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16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학생 수는 지난해 601만 명에서 595만 명으로 줄었는데요. 이 중 다문화 학생은 16만 명으로 8.6% 늘었습니다.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를 맞이했지만 정작 다문화 아이들은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모르지만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자아를 찾아가면서 나의 뿌리는 어딜까 이런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초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너는 베트남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도 하거든요. 분명히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엄마하고 의사소통이 좀 안 되기도 하고. 다문화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진입하며 심리적인 어려움에도 직면하는데요. 한국의 정체성을 가진 자신과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부모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아 말 못할 고민도 겪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여기가 자기 나라는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도 아이랑 대화하는데 깊은 듯이하고 깊은 이렇게 생각 그런 거 나눌 때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데는 엄마가 이렇게 한국어 표현하는 거 어려워요, 사실. 때문에 다문화 돌봄 현장에서는 아이의 부모 모국어 교육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선주민의 그런 가족들도 보면 사춘기 때, 중학생 때 엄마, 아빠하고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아이들하고. 그런데 이제 더더욱 그런 어려움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엄마들에게는 한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어를 배워야 된다. 국적을 취득했어도 한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계속 배워야 되고 아이들에게는 엄마 모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가족 간에 뭐 한국어로 혹은 엄마 모국어로 소통이 원활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인보우 예술단에서 4년째 활동하는 윤은혜 양. 베트남 출신 엄마를 위해 지역 아동센터에서 틈틈이 베트남어를 배웠습니다. 엄마 언어로 배우면 엄마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고 제가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도
엄마도 알아들으니까 그게 좋고. 코치님 나 원나에 나 làm con này cái nó không gì. 센터에서 밥 뭐 많이 먹었어? 저녁에? 가정에서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대화하는 모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엄마는 딸이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말 통화하니까 그 시키는 거 보네. 다른 애들 베트남 말 은혜처럼 잘해 하고 싶어. 이렇게 은혜처럼 잘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 생각에 센터에 베트남 말 가르쳐줘 이렇게. 저희 엄마는 되게 예쁘시고 그리고 저를 잘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엄마예요. 베트남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한테도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서로서로 배려해 주거나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당당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를 하는데 그런 다양한 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에 좀 반영해서 제도 교육 속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다문화라는 것도 이제는 낙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용어지만 다문화라는 것이 이들한테 나는 국내에서 출생해서 내 친구들하고 똑같은데 나는 다문화래. 본인 스스로도 이제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청소년 시기가 되면 그걸 되게 꺼려 하거든요. 정말 모든 가족이 포용되고 수용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년에도 전국대회에 나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뽐내기 위해 장차 한국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오늘 아이들은 스스로의 꿈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지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좀 크고 싶어요. 대회 같은 것도 나가고 싶고 막 해외에 나가서 노래도 부르고 막 통역하고 막 그러고 싶어요. 다문화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가르치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어엿한 한국 국민으로 성장하고픈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절실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래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워낙 밝고 또 건강해 보여서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예,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문화 아이들을 보살펴준 그 지역 아동센터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예, 화면을 통해서 만난 그 유수프 가족의 경우도 그 학교 앞에서 서성이던 유수프의 누나 그리고 형을 지역 아동센터의 복지사들이 직접 데리고 와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 저는 사실 이 대목이 조금 아쉬운 지점이었는데요. 예. 이런 역할을 지역 아동센터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다문화 가정이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더 많은데요. 기본적인 언어는 가능하지만 문장 해독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학교에 들어가서는 학습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당연히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또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 부모들도 한국어에 서툴다 보니까 학교에서 보내는 안내문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준비물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들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히 난민들의 경우에는
비자 문제도 그렇겠습니다만 난민으로 인정받는 과정도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난민법에 따라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별도로 난민 신청을 하고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화면에서 나온 알리 씨 가족의 경우에는 현재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입국해서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난민 신청 비자인 기타 지원 비자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난민 지위 신청자 비자 지원을 가진 분들의 주거나 생활은 6개월의 임시 체류 허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난민 심사는 인종, 그리고 종교, 국적, 그리고 특정 사회 집단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을 본인이 직접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심사 기한이 무한정 길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난민인권센터 조사에 따르면 난민 심사 완료 기간은 평균적으로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예. 2020년 한 해 동안 6,684명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단 55명만이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난민 인정률은 0.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심사를 통과해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장기 체류가 가능한 거주 비자 F2를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취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교육 지원, 사회 적응 교육,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허가를 받아도 단순 노무 직종에 한정되기 때문에 구직 적응 과정에서 인종차별, 폭력을 겪는 일도 허다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 이주민이나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고 또 차가운 것은 여전히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그런데 인구 절벽으로 고전하던 독일의 경우는 2015년에 적극적인 난민 포용 정책을 통해서 120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물론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의 온도차가 극명하긴 했는데요. 이들을 무작정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을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있었습니다. 망명 신청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 독일어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예. 또 저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어서 적응을 도왔습니다. 이들의 취업 허가와 직업 훈련의 폭을 넓혀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예.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배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포용하고 함께 가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어느덧 2021년의 끝자락입니다. 늘 그렇듯 이맘때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저희 시사인대세남은 한 해 동안 누군가의 안타까운 사연,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열망하는 지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희 시사인대세남은 지역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보다 나은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사인대세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